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나오면 그때는 진짜 바닥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 이제 관심이 굉장히 크다가 조금 꺾이긴 했는데요. 일기 신도시의 단점, 유일한 단점이 이제 노후화되고 있다는 거. 그거 빼고는 뭐 완벽한 도시잖아요. 뭐 학군도 좋고, 도로도 좋고, 교통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은데 아파트가 노후화된다는 게 단점인데 사실은 이게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좀 어렵죠. 왜? 지금까지 우리 중층 단지들이 또 이게 1993년도에 입주했잖아요. 9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 경우, 추진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상계동이 아마 88년도 정도? 목동? 걔들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동생인 피도 안 마른 일기 신도시가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진 거죠. 특별법이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법이니까 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더 기대를 했죠. 용적률도 올려주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뭐 여러 가지 나왔 이주 대책들도 만들고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좀 솔직해져야겠다. 빨리 안 되는 거를 좀 이실직고 해라 정부가. 이제는 마스터 플랜을 준비는 할 겁니다.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스터 플랜이 나와도 15년이 걸릴 겁니다. 가장 손쉽게 주택 공급을 하는 방법이 뭘까요? 신도시 개발. 그렇죠. 신도시 제일 쉽잖아요. 아니, 지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빈 땅에 딱 지도 보고 빈 땅, 그쵸. 그래 동그라미 쳐가지고 야 이거 개발하자. 구역 정해가지고 수용해가지고 개발해버리잖아요. 가장 빨라도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우리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됐거든요. 또 19년에도 추가 지정을 하고 지금이 2022년인데 토지 보상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본청약 언제 하지? 사전 청약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본청약을 2024년에 할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25년, 6년 정도에 본청약 하면 입주는 2027년, 8년? 빨라야 10년 걸렸잖아요. 근데 신도시 재건축을 10년 안에 한다고? 그렇죠. 여긴 또 허물고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나요?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같은 집에서도 애 목소리 다르고 부인 목소리 다르고 남편 목소리가 다른데 돈이 걸린 재건축 사업에 이 주민들을 의견 일치를 보면서 이렇게 이끌어간다? 15년이라도 저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래 걸린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지금까지 마스터 플랜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마스터 플랜이 어디 있나요? 없나요? 여의도 마스터 플랜 한다고 하다가 지금 여의도 한 세월 갖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고 용적률 조금 올려주고 뭐 신통기획처럼 인허가 절차 조금 도와줬다면 여의도 훨씬 빨리 했죠. 그놈이 계획 잡는다고 뭐 다 잡아서 마스터 플랜 잡아버리면은요 마스터 플랜 끝날 때까지 개별 단지들 재건축 못 한단 말이에요. 마스터 플랜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자체들도. 마스터 플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용역 의뢰 들어가서 뭐 하고 하면 한 2년 걸리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빨리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1년에서 2년? 빨라야 1년이고요.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럼 마스터 플랜 나오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느냐. 특별법이나 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특별법 통과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2024년, 2025년 넘어가야 되고 그때부터 스타트를 끊으면 거기서부터 15년 걸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차피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차피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근데 대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일기 신도시 나 집 있는데 집어 던져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가 안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입지적으로 일기 신도시 어떻죠? 네. 입지적으로 일기 신도시만큼 좋은 데가 있나요? 서울 빼고? 분당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과천? 과천? 그렇네. 과천 좋죠. 과천 좋은데 규모는 좀 작고. 그렇죠. 규모가 따지고 보면 과천도 신도시잖아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부청사 이전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신도시죠. 신도시 개발, 일기 신도시보다 먼저 개발한 신도시고요. 당연히. 분당 위치 좋고요. 판교보다 사실은 분당이 땅이 더 좋잖아요. 뭐 학군이나 뭐 여러 가지 완벽한 부분에서. 도시죠. 뭐 일산도 마찬가지고 평촌도 마찬가지고요. 중동 3번 일기 신도시 위치도 굉장히 좋고 인프라도 좋고요. 재건축이 뭐예요? 기반 시설이 좋은데 아파트만 노후화된 곳들을 아파트만 새로 개발하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만 하면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재건축 아무나 다 되진 않아요. 집이 뭐 30년 되면 다 재건축 하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 용적률도 따져봐야 되고 사업성도 따져야 되고 대지 지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데 실제로 재건축이 될 만한 단지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그 상계동하고 상계주공 단지들, 목동 이런 단지들 빼고 나면 이제 개별 단지들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면 일기 신도시는 개발 재료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개발 재료가 굉장히 좀 달콤한 매력이 아닐까. 아니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대감이 중요하고요. 재료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지금 당장 5년 내에 안 하면은 일기 신도시가 큰일 나나요? 아니잖아요. 10년, 15년, 20년 단계. 재건축은 단계가 있잖아요. 또 이미 입지적으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그럼요. 있으니까. 현재 가치가 너무 좋고요. 우리가 재건축은 이제 단계가 있는데 뭐 안전진단 받고요. 구역 지정하고요. 추진이 뭐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착공 이거 단계 하나 단계당 3년에서 4년, 네네. 5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15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거는요.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가치가. 그만큼 또 이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단계 안전진단 통과하면 뭐예요? 플랜카드 붙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진단, 예비 안전진단, 안전진단, 조합 설립. 플랜카드 붙일 때마다 가격이 쑥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플랜카드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앞으로 플랜카드 효과를 여러 번 붙일 기회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는 말자. 우리가 너무 빨리 5년 내에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거지, 좀 길게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아요. 재료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에 황금알을 낳는 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일부에서 이제 그 바닥의 시그널을 우리가 그 포착할 때 서울이 그럼요. 그 투기 과열지구가 맞아요. 해제되냐 이 부분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과거에도 서울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해제된 경우가 네. 그때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렇게 풀어줬는데 서서히 한 번에 다 풀어주지 않아요. 진짜. 투기 과열지구 풀어주고요. 묶는 것처럼 그때는 똑같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없었죠. 그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없었고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기 지역 먼저 풀어주고 그것도 지역별로 강남을 가장 마지막에 풀어주고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그래서 강남이 가장 늦게 풀려줍니다.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마 가장 늦게 제 생각에는 2024년이나 2025년 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부터 풀어주면서 마지막까지 강남을 저놈 저거 못 믿겠는데 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시그널이 되는데 과거에도요. 근데 풀어줬는데도 반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풀어주는 게 시그널이긴 한데요. 사람들은 풀어줘도 여전히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게 다주택자들 취득세 중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죠. 그런데도 없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취득세가 지금하고 구조가 좀 달랐어요. 지금은 취득세가 이제 9억 이하는 1에서 3%, 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 2주택은 8%, 3주택은 12%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금, 취득세는 지방세까지 4.6%거든요. 4.6%인데 좀 혜택을 줬어요. 주택은. 혜택을 줘가지고 2%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2% 하다가 한시적으로 1% 해줬다가 2% 해줬다가 이렇게 해주다가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파격적으로 1%로 낮춰준 거예요. 그게 지금 1%예요. 1%에서 3%가 박근혜 정부 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준 세율이 1에서 3%고요. 그전에는 뭐 2%, 1%가 없었어요. 2%. 그래서 그때는 파격적이라고 했어요. 야, 취득세를 1%까지 낮춰줘.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파격적인 조치였고요. 그때 추가로 하나 더 나온 게 있었잖아요.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나왔죠. 네네. 그게 같이 패키지로 나왔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 MB 때도 풀어줬는데 집값이 하나 풀어주고 꽃감 하나 주고 꽃감 하나 줘도 안 먹는 거예요. 약발이 없어서. 그래서 2013년에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풀어줬는 게 그래도 안 사? 좋아.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남은 곶감을 던져주겠다. 양도세 5년간 면제, 취득세 영구이나 1%로. 그러면서 올랐죠.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아까 시그널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가장 강력한 규제 완화, 서울 규제 지역 해제보다 더 강력한 게 양도세 5년간 면제. 진짜. 이게 IMF 때 있었고요. 김대중 정부 때 풀어줬고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풀어줬거든요.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나오면 그때는 진짜 바닥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양도세 특례 다음으로 강력한 규제 완화 대책이 없어요. 이제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카드 있잖아요.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를 처음부터 꺼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국토부 캐비넷 속에 제일 밑에 있어요. 요거 제일 밑에 위에부터 빼거든요. 빼는데 요거는 마지막 카드인데 이것까지 꺼냈다는 얘기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마지막 시장에서는 그냥 공포감이 일어날 때네요. 내가 다 줄게. 다 줄게라고 하는 게 양도세 5년간 면제예요.
이거 나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야, 정부가 다 꺼내들었다. 야, 이 정도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반등을 못하면 대한민국 끝난다. 그럼 반등을 할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죠.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거 나오면 그때 진짜 어떻게든지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또 막상 그 분위기가 되면 이미 공포에 지금 이미 맞아요. 시장 완전히 지금 얼어붙은 그런 사람 상황일 마음이 텐데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생각하기 과연 때문에 그때 또 할 수 못합니다.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긴 못해요. 하네요.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이런 기준이 우리가 딱 해서 딱 걸려들면 그때는 용기를 내야 돼요. 왜?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2013년도에 그쵸? 누가 샀습니까? 서울에.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누가 받냐고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었다고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진짜.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서울의 강서구, 강동구, 일기 신도시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삽니다. 사는데 5년 동안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요. 5년 지나면 지난 것부터 양도세를 내는데 주택 수에서도 빠져버려요. 그때 사신 분들은 황금알을 그냥. 그렇죠. 5년이면 2013년부터 18년 동안 올랐는 거는 세금 안 낸단 말이에요. 18년부터 올랐는 거를 양도세를 내는데 주택 수도 빠져버리니까 중개사 적용도 안 된단 말이에요. 도장 땅 찍어줬거든요, 그때. 이거는 저도 그렇죠. 본 것 같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딱 사진으로만 찍어준단 이렇게 말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진으로 그렇죠. 본 것 같아요. 딱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면은 야 그거 뭐죠? 우리 과거에 마맹어사 뭐 표찰처럼 뭐 그런 거 마패처럼 그거 찍어주면은 바이패스야 진짜. 세금 양도세 패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안 샀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두 분한테 다 물어봤어요. 원정 투자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 왜 지금 기회를 주는데 안 삽니까? 하니까 아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에서 사라 그래서 어떻게 사요? 자, 지방에 계시는 분들, 부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부산은 안 떨어졌거든요. 부산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좀 가졌는데 부산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서울은 떨어지니까 공포에 질려버렸고요. 부산은 2010년도부터 올랐거든요. 오르다 보니까 이제 돈이 조금 모였어요. 원정 투자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봤죠. 겁 안 나요? 집값 더 떨어진다는데 겁 안 나요? 라고 하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내가 찍어줬다고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의 이유. 자, 우리 애들이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우리 애가 나중에 그치. 대학교 공부 잘해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취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살 거 혜택 줄 때 하나 사두면 좋은 거 아니야? 길게 보면은 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 왜 안 사지? 이러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쉽지 않지만 만에 하나 이게 몇 년 후에 나올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진짜 또 안 바닥이 되면 나오고 안 나오고 반등할 수도 있어요. 있죠. 안 나오고 반등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오면 그때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도세 특례 5년간 면제 나오면 그때는 진짜 고입니다. 그래서 샀어. 더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고요. 뭐 5천만 원, 1억 더 떨어져도 오르면 5억 오르는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돈 있으면 미리 좀 주세요. 네, 이때 양도세 특례 좀 받아 먹을게요. 라고 용기를 내셔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네. 18년치의 그 연소득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PIR? 이게 그 소득 대비 집값 비율 해가지고 PIR 이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18인 건데요.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집값은 PIR 10에서 한 12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10에서 12 정도 되려면 집값이 현재보다 진짜 한 30에서 40%는 더 이렇게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아무리 금리 인상이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와, PIR이 10에서 12까지 빠지면은요, 거의 한 2014년? 15년 수준까지 가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희망사항일까요? 국토부에서 희망사항? 원희룡 장관이 감당 못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앞서서 말한 규제들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은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집값이 올라가면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집이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그렇죠. 있을 것이고, 네, 맞아요. 그게 또 불만으로 그렇죠, 쌓일 그렇죠. 것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렇죠. 그거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도 늘어나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집값이 내리면 양극화가 없어질까요? 집값이 내려도
못 사는 사람들이 집 사지 않아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주워 먹죠. 양극화 더 심해지죠.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 세수 감소하죠. 지금 지자체들도 난리잖아요. 취득세 안 들어오잖아요. 거래 절벽인데 취득세, 양도세가 어디 있냐고요. 양도세는 국세죠. 세수가 줄어들고요. 지금 역전세나 뭐 대출 금리 올라가면서 막 난리도 아닌데 집값 떨어져 보세요. 본의 아니게 내가 일부러 의도하진 않았지만 깡통 전세, 역전세나 또 막 생기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내 돈으로.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나도 내가 3억 들여서 샀는데 집값이 3억, 4억 떨어지게 되면 내 돈도 다 날리고, 이제 내 집은 은행집이야. 나보고 전세금 돌려달라고? 몰라, 배째.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역전세나 생기고. 은행은 무사할까요? 담보 능력이 그렇죠. 막 떨어지는데. 그죠. 부실 채권 문제가 생기고. 내수 경제는 무사할까요? 지금 또 이사 안 하고 거래 절벽이 되니까 가전업체, 가구업체, 뭐 또 맞아요. 건설 경기 안 돌아가니까 뭐 조경업체들, 1층 부동산들 다 죽을 맛이잖아요. 지금 또 이런 문제. 또 건설회사들은 물량을 줄이겠죠. 건설 경기 위축이 되죠. 지금 또 1군 브랜드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면서 첫 번째 줄에 들어가 있는 말이 긴축. 내년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수 경제 당연히 안 좋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를 늘릴 수 있을까요? 어렵죠. 집값이 오를 때는요, 물론 팔아야 돈인데 안 팔아도 집값이 오를 때는 써 그냥. 네, 아무튼. 기분은 부자잖아요. 어차피 내가 5억짜리 원래가 내가 자산이 5억이었는데 15억이 됐단 말이에요. 마음이 든든해서 이제 막 마음- 쓰게 되죠. 외식하고. 차 바꿔. 그렇죠. 그래, 바꾸고 싶었지, 바꿔. 지금 분위기, 자산이 축소가 되는데 눈치도 없게, 여보, 나 차 바꿔도 돼? 이러면. 어디를. 이제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말도 안 돼. 너 용돈 얼마야? 용돈 반 줄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 맞아요.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바라는 거는요, 그냥 찰랑찰랑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는데, 어디 그런가, 세상이.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 사회 현상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사회 현상으로 보는데, 물론 교육 문제도 얽혀 있고요. 자녀 문제, 내 노후 문제, 그렇죠. 모든 게 뒤섞여 있는 이 어려운 숙제를 쉽지 않죠. 집값이 떨어지면.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르면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고요. 내리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아니, 김대중 정부 때 왜 집값 풀어줬냐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진보면은 규제하고, 보수면은 풀어주고. 그거 전혀 안 맞잖아요. 그거는 시기가 그렇게 맞아 떨어진 시장 거고요. 김대중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 진보였잖아요. 달라지는 거지. 진보인데 IMF 위기 오고 집값 떨어지니까 다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 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엄청 불안하거나 엄청 하자. 왜? 어차피 다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을 가고, 지금 내리막 가는 거니까 우리는 내려가다 보면 또 오르막도 오는 거고요. 잘 내려가야 되죠. 대신 달리더라도 상처를 입으면 안 되죠. 내려가다가 달리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있고 다음에 못 일어서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2년, 3년 정도 혹시라도 침체기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버틸 수 있는 능력, 대출 상환 능력 여러 가지를 좀 따져서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다음 텀을 좀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현재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막 30-40% 빠지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겠죠. 빠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찾아서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죠. 리스크 관리가 뭔가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죠. 플랜 A, 플랜 B를 해서 플랜 A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 더 오를 것 같다. 그럼 대출 이자가 지금보다도 더 오를 것 같다. 오른 금리가 2, 3년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나는 한 3년 정도 대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느냐. 일단 기다려야겠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급매물로 집어던져도 잘 팔리지도 않고요. 맞아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한 10% 조정이 됐다라고 치는데 예를 들어서 나 혼자 20%, 30% 조정된 매물로 안 되죠. 그것도 또 자산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못하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겠다.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과거에도 보면 2012년도에 어떤 분들이 이제 패닉 셀링을 했냐면, 투매를 했냐면, 못 버티는 분들. 첫 번째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신 분들. 두 번째는 그런 위기 관리, 대출 금액이 너무 큰데, 이자는 큰데, 한 1년은 괜찮거든요. 6개월, 1년은 버텨요. 이게 이제 맞물리는데,
자, 대출 이자 괜찮아지겠지. 안 괜찮아. 그리고 대출 이자가 이제 내는 날짜가 오면 한 10일, 일주일, 10일 전부터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거든요. 그게 6개월, 1년, 1년 반 지속이 되면 이제 나중에는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또 거기다 또 소득까지 또 네. 변동사항이 생겨버리면은 그렇죠. 소득 변동사항 생기고 야 못해 먹고 그래 되면 또 부부 싸움 또 일어나요. 야 네가 사자고 했잖아. 뭐 이제 이런 또 내 탓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부부 싸움하면서 야 그러면 때려쳐 집어 던져 뭐 팔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차, 3년 차부터 이제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저는 잘 넘겨야겠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때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던진 가격이 있는데 네. 거기서 더 떨어져서 더 떨어졌으면은 사는 것도 다행인데. 또 뭐 사기도 그렇죠. 어렵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올라가면 15억 하던 집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10억까지 빠졌어요. 나 10억에 팔았는데 11억 가면은 살 수 있겠냐고요. 못 사지. 그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 시기를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반등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그때 기회가 오면 그동안 준비했다가 하나 더 사든지 또 3기 신도시라든지 가격이 떨어졌을 테니까 갭 투자하기도 좋잖아요. 그럴 때는 해도 된다. 제가 뭐 갭 투자를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라고 하는데 또 사줘야죠.